안녕하세요. 단원 FM 88.7MHz 정세경의 애플입니다. 초록초록한 풀냄새, 파란 하늘, 따스한 햇볕, 이런 일상의 행복을 느끼고 계신가요? 저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내란숙의 파면 선고를 들으며 일상의 회복을 꿈꾸었기도 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던 자들이 다시 권좌에 오르겠다고 사납게 으르렁대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국민에게 총뿌리를 들이댔던 내란 세력은 검찰, 군인, 관료, 정보기관, 언론, 종교사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마술을 뻗치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요. 시민들의 힘으로 다시 찾은 봄날, 빛의 연대로 어렵게 찾은 자유와 민주를 위해 조금 더 힘냅시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막아낸 민주시민이 힘이 없었다면 45년 5월 18일 광주의 비극이 재현되었겠지요. 학살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단죄하지 않았기에 2024년 12.3 비상계엄이 일어났듯이 내란숙의 윤석열의 재구속과 내란 세력의 완전히 뿔 뽑는 봄날들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첫 곡 행복의 나라로 들으시면서 정세경 애플 시작합니다. 장막을 거두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게 봄과 새들의 노래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했소. 벽에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아하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전등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봐요. 귀도 또 기울여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느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 들어요.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의 뒷장 넘기며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예, 잘 들으셨나요? 행복의 나라로 이게 70년대 곡인데요. 정말 지금 21세기 2025년에 소박한 그 나라를 꿈꾸는 게 딱 맞는 노래이기도 같았어요. 청취자 여러분 잠시 행복하셨죠? 5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하다가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1주기에는 애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박찬희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잖아요. 또 5를 맞이해서
45주년 광주가 기억나기도 하고 해서 박사님 모시고 다시 모셨어요. 모시고 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뭐 트라우마 저는 그 개념이 잘 정확히 정립되진 않았는데 그 이야기 나누고 극복하는 방법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거 쭉 나눠보려고 해요. 청취자님 괜찮겠지요? 네, 그렇게 대답하신 거라 듣고요. 네,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혹시 박사님 그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읽으셨어요? 네, 읽었습니다. 역시 박사님 공부하시는데도 많이 도움됐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작년에 2장을 읽다가 도저히 못 읽겠어서 덮었어요. 박사님 한 번에 쭉 읽으셨나요? 아, 네. 저도 여러 번 덮고 또 덮고 네. 그러면서 읽어 내려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왜 그렇게 글을 읽지 못할까 이런 고민하다가 요번에 얼마 전에 다 읽었어요. 그리고 네. 읽으면서 이게 못 읽었던 이유가 트라우마 때문인가? 아니 뭐지 이게 뭐 심리적으로 어떤 빚진 마음 때문에 그때가 상상이 돼서 못 읽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꾹꾹 눌러가며 사실 눈물도 흘리면서 분노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5월을 맞이해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그 광주의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시는 분도 아직도 계시고 또 저희들도 그걸 같이 공감이라고 했다 느끼고 싶어서 예, 얘기를 듣고자 모셨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냥 또 박사님 훨씬 멋있게 쭉쭉 나가시잖아요.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러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헷갈려요, 개념이. 나는 트라우마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가? 그게 같은 건가? 이런 거 했는데 뭐 그런 구분? 그 외상 심리적 외상, 심리적 트라우마 이런 것은 그 의미가 뭐를 뜻하는 건지 그게 또 어떻게 나타나는 거지? 그럼 그것도 어떻게 극복이 되는지 이런 순서로 해서 이야기 나오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뭐 이런 거를 나누기 전에 일단은 트라우마, 외상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삶에서 아주 계속 크고 작은 생활 사건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들을 연속적으로 경험하고 살아요. 근데 이걸 다 트라우마라고는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속적으로 겪어 나갈 때 어떤 사건에는 대처가 가능하고 그러면서 적응해 나가고 이렇기도 하지만 어떤 사건은 뭐 예를 들면 고문이나 뭐 자연재해 너무 큰 이런 사건들은 너무 강력하고 충격적이어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심리적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주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입은 심리적 상처가 외상, 즉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라우마란 원래는 뚫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방패를 뚫을 만큼 강력한 외부 자극이 만들어낸 마음의 상처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트라우마의 뜻이 방패를 뚫다라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입은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때에 그렇죠. 입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니까 네. 작은 뭐 이런 거 나 트라우마 걸렸어 막 이런 거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근데 뭐 일상적 예를 들면 남편하고 뭐 부부 싸움에서 뭐 나 트라우마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아유 좀 많이 썼네요 그동안. 네 그렇군요. 예 그럼 이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외상은 그러면은 제가 아까 예를 들은 거 그거 말고도 일회적 외상이 있고 반복적 외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나눌 때 일단 일회적 외상은 단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입게 되는 커다란 심리적 상처를 말해요. 예를 들면 자연재해 그리고 기술적 재해 아니면 폭력적 범죄, 강간, 성폭력 그리고 관계 상실
이런 것도 이례적 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복적 외상은 예를 들면 부모나 친인척에게 반복적으로 주어진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 그러니까 아동 학대 같은 경우도 외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그리고 특정 기관에서 장기간으로 다양한 공포스러운 사건을 경험했던, 왜 몇 년 전에 왜 갑을 간 게 뭐 이렇게 해서 사회에서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너무 심하게 당한 뭐 아니면 학교 폭력 이런 것들도 반복적 외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외상의 구분을 다르게 이례적 외상, 반복적 외상 말고도 다르게 구별할 수 있는데 대인관계 관여도에 따라서 인간 외적인 외상, 그리고 대인관계적 외상, 애착 외상으로 구분돼요. 그래서 인간 외적인 외상은 예를 들면 지진, 태풍, 산사태, 홍수, 화산폭발 같은 자연재해 및 자연작용에 의해 입은 상처와 피해 등을 말할 수 있고요. 대인관계적 외상은 전쟁, 테러, 살인, 폭력, 강간, 고문 등 인간 간에 나타나는 외상으로 타인의 고의적 행동에 의해 입은 상처와 피해를 대인관계적 외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간과시되고 있는 외상이 애착 외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긴밀하고 의존도가 높은 관계에서 입은 심리적 상처를 애착 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그리고 방임 등 이렇게 신체적 학대, 가정폭력, 이런 성폭력과 성적 학대 등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상에 대해서는 정의 내릴 수 있고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광주 민중항쟁 이번에 45주년을 맞았잖아요. 네네.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 제가 어렸을 때도 제 잔상이 뭐냐면 막 불타는 KBS 건물 뭐 이게 그때 흑백이었지만은 그리고 막 폭도라 그러고 간첩이 나타났다 해서 저는 그 도시가 간첩들에 의해서 그렇게 파괴되고 있다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제가 5학년 때 겪은 거잖아요. 큰일 났다, 우리나라 망했다, 그 잔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의 고의적, 아까 그 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라고 했을 때 반복적으로 되는 외상.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럼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게 예전에는 광주 사태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민주항쟁이라고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 게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게 광화문 사거리에서 퍼져시 이제 떠들고 다니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것을 겪었던 광주 시민들이나 그 가족들, 관계하시는 분들에 대한 외상은 여전히 그럼 지속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런 사례들이 우리나라는 특히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고. 네, 지난달에도 얘기 나눴듯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반복적 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했을 때에는 대인관계적 외상이지만 광주 사태를 한 번만 겪은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 광주 피해자분들을 모함하고 이렇게 되는 좀 일련의 사건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또한 반복적 외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 반복적 외상이 똑같네요. 지난번 애도에 대해서 얘기를 맞아요. 했다면 그럼 반복적 외상이 있지 않기 위해서는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네, 그런 거죠.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가 민주화 운동으로 지금 됐긴 했지만 결국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런 이제 그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이게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이 아직도 외상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네. 네. 또 이어가서 얘기를 해보죠.
네. 그러면은 외상의 범주에 대해서 좀 알게 됐네요.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되게 편하게 트라우마라고 다 나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는데 감히 트라우마란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생각하게 됐어요. 네, 네. 예. 제가 궁금한 걸 얘기해야 되나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그래서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내란을 막 비상계엄을 일으켰는데, 걔네들이 그분들께서 그 세력들이 자기네도 트라우마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박근혜 정권 때 트라우마? 네. 탄핵 트라우마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가 뭐가 잘못했는지, 탄핵 트라우마란 게 과연 말이 맞는 건지. 그래서 자기네가 비상계엄을 한 이유를 박근혜 때 탄핵 트라우마로 인해가지고 다시 정권을 못 잡을까에 대한 두려움? 뭐 그것 때문에, 두려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뭐 저도 굳이 해석을 해드리자면 네. 그분들이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은 정치 생명의 위협을 당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밖에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네, 뭐 트라우마의 진단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났는데 또 갑자기 트라우마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신병리학에서 바라보는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네. PTSD의 진단 기준을 봤을 때 네. 이 외상 사건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흔하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생활 스트레스는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사건들 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는 거죠. 자연재해나 아니면은 심각한 고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살면서 경험하는 성폭력 그리고 애착 외상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또 세월호나 뭐 광주 학생운동 뭐 이런 것들 민주화운동? 네, 네. 민주화운동. 광주 민주화운동도 아까 DJ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TV를 통해서 봤잖아요. 네. 이럴 때 저희는 트라우마 외상 사건을 경험했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걸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외상 사건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신병리학 그 DSM-5 진단 기준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상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걸 생생하게 목격했거나 예를 들면 광주에서 자기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자기 친한 친구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총풀이에 맞아 죽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목격한 거 그리고 가족, 가까운 친척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을 겪었다는 걸 알게 된 거. 예. 그리고 혐오스러운 세부 세상에 대한 반복적이거나 지나친 노출의 경험 이런 것들을 외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전자미디어를 통해서 본 것은 TV나 뭐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본 것은 외상을 경험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월호 때 아이들을 딱 먼저 이렇게 직접 본 그런 아이들의 잠수사님들 네, 그런 반복적인 경험들 그리고 이렇게 소방관님들 네. 그런 분들은 외상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일반 국민들은 이 외상을 경험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외상을 경험한 증상들 그러니까 증상들을 보면 제가 그 소년이 온다를 쭉 보면 읽으면서 그 나중에 1, 2, 3, 4 이렇게 쭉 6편까지 지나갈 때 그 증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도 좀 많이 공감이 갔어요. 실제로 그거를 옆에서 보았을 때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들었을 때 또 주변에 광주라는 그 작은 도시잖아요. 40몇만이 된
70만이었나? 하여튼 그때 거의 광주 시민을 다 죽일 수 있는 더 넘는 총을 다 계엄군에게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겪었던 고통,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 소년이 온다를 보면서 그것을 좀 직접 경험은 안 했지만 많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판명 나기 위해서는 어떤 외상 사건을 경험했냐라는 걸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했거나 누가 경험하는 것을 목격했거나 네. 뭐 이런 이유를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으로는 침습 증상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외상 사건들의 반복적, 불수의적, 침투적으로 이렇게 내가 떠오르는 고통스러운 기억인 거예요. 거기 예를 들면 세월호 때 배 사고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자고 누워 있으면 창문이 그 물에 차오르는 배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넘쳐 흐를 것 같은 느낌? 네네. 그리고 일본군에게 이렇게 피해를 당한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교복 입고 중고등학생들이 교복 입고 이렇게 오는 걸 보면은 일본군들이 침투해 온다. 일본군들이 나를 잡으려고 온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하시는 분. 이것도 아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경험하면서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천안함 거기서 이제는 피를 너무 많이 봐서 그 핏빛만 봐도 집에 있는 그 핏빛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예를 들면 고무장갑까지도 없애고 김치 또한 먹지 못하는 뭐 이러한 침습 증상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게 또 이어져서 지속적인 회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못 한다든지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피 색깔 나는 것을 계속 회피하고 이런 증상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지와 기분의 부정적 변화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계속 공포, 불안 이런 감정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예를 들면 비합리적인 죄책감이라든지 수치심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계속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인지와 기분이 부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두 번째 곡 한번 듣고 네네. 이어서 그렇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노래는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양희은 가수님의 곡을 좀 준비했거든요. 쓸쓸하게 한번 느끼면서 또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 참 쓸쓸하다.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세상도 끝나고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도 그 빛을 누구나 사는 동안에 한번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고 잊지 못할 이별도 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를 들었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박사님 어떠셨어요? 그러게요. 양희은님의 노래는 언제 들어도 뭔가 네. 큰 울림과 묵직함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처음 노래 들었을 때 네. 제가 여기다 이렇게 너무 좋아서 그 가사가 적어봤거든요. 네네.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오늘 마지막 주제에 이렇게 다다르는 것이 아닐까. 고개 숙인 그대라 하면 외상을 경험하신 분들일 수 있고, 눈을 떠봐요는 그 외상 후 성장,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가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제 첫 번째는 뭐 개념들을 좀 쭉 알아가는 과정이었고, 예, 증상들도 얘기를 하다가 노래를 들은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또 이걸 들으면서 또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은, 이제 우리가 너무 쉽게 살 사람은 살아야지, 그만 뭐 아이를 잃은 부모한테는 이제 그만 가슴에 묻고, 이제 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네가 뭐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식의 얘기들, 그런 걸 어떻게 보면은 쉽게 건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한테 여쭈고 싶은 것이, 그럼 그런 말을 하는 게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러프하게 얘기해 보자면, 네네. 살 사람은 살아야죠. 어떻게 네. 보면 산 사람은 살아야죠. 하지만 그거를 공감 없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에게는 2차 외상이 가해지는 거라고 여겨져서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한 번에 읽지 못하고 계속 덮고 했던 거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이 너무 절절하게 전해지고, 또 그거를 쓸 때 작가의 감정까지도 절절하게 전해지니까 그 책을 덮고 또다시 읽고 울고 또다시 덮고 막 이거를 반복할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얘기를 누가 어느 때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는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2차 가해? 네네. 라고 2차 할 수 가해. 네. 그러니까 그 책임져야 될 집단들이 고만 있고, 좋은 나라 같이 뭐 다 잊어불고 한번 네. 미래를 향해 같이 갑시다 하는 순간 이제 2차 그런 게 되는 거고, 오히려 그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지난번 4월에 했던 것처럼 5.18 어머니가 4.16 엄마들에게 이제 내가 그 마음 다 안다. 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펑펑 우신 그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진정 그렇죠. 공감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치유가 될 수 있지만 아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를 수 있다. 네,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5월이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가지고 얘기를 했겠지만 또 가정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애착 외상? 네, 애착 외상. 예, 네. 애착 외상.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일 같은데 애착 외상이란 거에 대해서 좀 청취자분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례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아이나 내 아이도 이런 것이 아닐까 한번 돌아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희가 뭐 흔하게 얘기하는 애착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안정력 애착인지 뭐 불안정형 애착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쉽게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검사들을 통해서도 내가 어떤 애착인지 막 이렇게 판명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아, 네. 그냥 뭐 챗GPT 같은데 물어봐가지고. 네, 챗GPT에 대해 물어보고 네. 뭐 인터넷에 떠도는 검사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그래서 무료 검사지? 네. 뭐 그런 거 해서 내가 박사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불안정 애착에 뭐 회피형인지 불안형인지 뭐 불안정형인지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불안형 같은 경우는 사랑을 어떤 유형이냐면 불안형, 회피형, 불안정형 이렇게 있는데 불안정형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몇 프로 안 돼요. 근데 검사를 해보고 다 불안정형 같다고 해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어쩔 때 너무 싫어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스펙트럼 극과 극을 네.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도 보여지는데 이렇게 근데 스펙트럼 내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불안정 애착 중 회피형인지 회피형은 인간을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많이 지금 청년들이 많이 이제 혼자 있고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네, 우리나라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런 애착의 유형을 보일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애착 외상이라고 하면은 아빠가 심한 가정 폭력을 경험하는 걸 본 사람. 아빠가? 아빠뿐만이 아니어도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초인종 문을 누르고 아빠가 들어와서 만취해서 들어와서 아동을 이렇게 자기 아이인데도 이렇게 집어 던지고 소파에 집어 던지고 때리려고 하고 막 물건을 부수고 그러면은 자기가 가장 친한 사람한테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 내려질 수 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 중에서 술 주정 안 하는 아버지가 없었고 뭐 호수로 때리고 막 그쵸. 나무 그냥 묶어놓고도 때리고 뭐. 잡는 대로 때리고 그다음 술 먹고 뭐 상 없고 엄마 때리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뭐 10명의 친구가 있다면 과반수는 그 셋 중에 엄마를 때리거나 집에 살림을 부수거나 그러니까 그 자식이죠. 자기를 때리거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떤 트라우마라고 외상형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보여지질 않아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막 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이렇게 겪고 있는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외상을 겪으면서 달라지는 그 어른이 됐을 때 달라지는 모습과 그 옛날에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기면서 살았는데 그게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그게 갑자기 궁금했어요. 아, 그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게 외상을 경험하고 나서의 평생 유병률은 1.6, 1.5 정도밖에 안 된대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는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병률 따지면 어떤 병을 같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 딱 앓는 경우는 드물어요. 불안 장애를 경험하든 공황 장애를 경험하든 우울 장애를 경험하든 함께 경험하는 확률들은 반 이상이 넘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어떤 내가 인간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 네. 그 어떤 안 좋은 일을 경험해도 그것을 또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외상을 경험한 친구분들도 아마 살면서 또 좋은 어른을 만나고 좋은 유대관계를 맺고 하면서 또 다른 애착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었을 거라고 믿어져요. 예를 들면 아빠한테서 그렇게 막 맞고 이랬어도 엄마가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거나 아니면은 형제 자매들끼리 좀 똘똘 뭉쳤다거나 이러면 그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하진 않죠. 제 친구 얘기인데 5명이 형제자매인데 이걸 기억하는 거는 그 친구만 기억하고 형제들이 그때 더 자기보다 컸었는데 형제들은 아버지의 폭력을 기억을 전혀 못한대요. 네. 그럴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말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도 이제 형제 자매들하고 얘기할 때 엄마 맞는 거 못 봤냐? 왜 그때 같이 말리지 않았냐? 왜 회피하고 방에 들어갔냐? 이런 거를 울면서 얘기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잊고 싶어서 그러면 기억을 딱 잘라버린 건가요? 방어 기제 중에 해리라는 게 있어요. 해리성, 잊어버리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상담학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기억하는 것이 축복이다. 기억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기억을 안 한 상태로 그걸 단순히 망각하고 그러면 회복할 기회조차 잃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침습 증상이 있고 회피 증상이 있고 그리고 인지와 기분의 부정적 변화가 있고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과각선된 상태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자기도 모르게 신체적으로 막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거나 무모하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인다거나 막 집중력의 문제 아니면 수면 문제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기억하는 것이 회복이다?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 있다. 왜냐하면 기억을 해내야 그거를 꺼내서 치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또 이게 얘기를 들으시면서 네. 세월호 가족들 저희는 이제 안산에 있으니까 그 가족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겠냐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를 때 아이들의 이름을 참사 초기부터 막 부르기 시작했어요. 누구 엄마.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함께 기억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직관함으로 우리 또한 그러고 곁에 있는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님들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계속 함께 기억해 주는 것이 그래서 그게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아이의 기억하지 않고 버리는 순간 나중에 어떻게 더 힘들게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그 기억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지금 말씀을 잘해주신 게 아이 이름을 계속 서로 불러주고 이거는 연대. 네, 그리고 동반자. 치유의 동반자 개념이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되게 세 번째 이야기 나누면 기대가 되는데
세 번째 이야기 나눔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들을까 봐요. 네네. 양희은 님의 고운 목소리 듣는데 갑자기 제가 듣고 싶은 노래를 미리 선정해 놨는데 네 번째 노래는 그대 고운 내 사람아 그 노래가 듣고 싶어요. 지금 노래는 작은 연못? 네네. 작은 연못이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듣죠 뭐 오랜만에. 네네. 네, 작은 연못 듣고 세 번째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샘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샘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샘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푸르던 나무 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져 연못 위에 작은 배 띄우다가 깊은 속에 가라앉으면 집 잃은 꽃사슴이 산속을 헤매다가 연못을 찾아와 물을 마시고 살며시 잠들게 되죠. 해는 솟아내지고 저녁상은 고요한데 산허리로 무당벌레 하나 휙 지나간 후에 검은 물만 고인 채 한없는 세월 속을 말없이 몸짓으로 헤매다 수많은 계절을 맞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샘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네, 박사님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하여 PTSD라고 하는데요. 예, 이야기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정세경의 애플입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이야기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의미, 뜻과 그리고 장애의 종류, 증세, 뭐 그런 것들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는 그냥 끝인가? 과연 장애만 겪고 끝인가? 아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외상 후에 성장이란 것이 있다라고 네네. 해서 제가 너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어렵습니다. 이어주세요, 빨리. SOS. 네, 네. 네. 근데 세경 디자이님이 아까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잖아요. 아, 우리는 그래요? 너무 많은 외상을 경험하고 살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런데 다 나름 잘 살아간다는 거죠. 아, 그쵸, 그쵸. 네. 그렇게 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고 나서 외상 후 성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외상 후 성장. 네, 거예요. 네. 외상 후 성장의 경험을 살펴보면 네. 5가지 요소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네. 개인적인 힘, 타인과의 관계, 삶의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삶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영성 뭐 이렇게 나누는데 요거를 또 다시 포괄적인 3가지 영역으로 묶을 수 있어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해 변화된 느낌,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변화된 느낌, 그리고 인생 철학의 변화 등으로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자기 자신에 대해 변화된 느낌은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경 DJ님이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듣고 계신데 네네. 여러 명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네, 많이 네,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예전에 안산이니까 네. 세월호 엄마들을 봤을 때 예전에 그냥 나는 누구 엄마였고 그냥 어느 직장인이었고 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뭐 일을 하는, 아니면 어떤 뭐 연극인으로서, 아니면 뭐 작가로서, 뭐 합창단원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와 같은 그런 충격, 그러니까 아이를 잃거나 자기 삶의 일부를 뭐 산재로 잃거나 아니면 이태원 참사도 이제 어이없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참사를 겪는 부모들에게 먼저 가서 손 내밀고 이제 함께 싸워주는 연대를 하는 그런 존재로, 그런 삶 자체가 궤적이 바뀐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게 이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이 역설은 더 취약한 그러나 더 강한 이라는 문구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너무 이렇게 온몸에 상처를 입고 너무 무섭게 누구를 잃고 막 이랬는데, 오히려 그 사고를 당한 후 자신이 얼마나 강인한지 깨닫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사고 후 병원에 있는 몇 개월 동안 자신에게 이렇게 행해지는 그 신체적 직업적 치료 과정을 잘 견뎌내면 아,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는 고백하는 것이, 앞으로도 난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러나 이전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보다 지금 더 잘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말들을 해요. 네. 그리고 어느 유명한 정치인인가 아니면은 개그맨도 있어요. 뭐 고명환. 고명환 개그맨이 네. 이제 교통사고로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작가가 됐잖아요. 작가가 돼서 한강 작가와 같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예요. 고전이 물었다. 네, 뭐 맞아요. 마땅히 살아야 삶에 대하여인가 그런 책을 쓰게 되고, 삶 자체에서 예전에는 개그맨을 하면서 뭐 10억을 모으겠다, 20억을 모으겠다 했으면 그 자체가 아예 사라진 거죠. 개그맨도 하긴 하고 하지만은 오히려 자기가 몇천 권의 책을 읽는 삶을 더 영적으로나 아니면 그쵸. 더 기쁘게 네. 느끼는 거죠. 인생관 자체가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가치관의 변화, 네. 인생관의 변화로도 같이 묶을 수 있겠는데요. 또한 우리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DSM-5에서 얘기하는 외상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저는 그거는 다시 한번 논의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월호로 아니면은 뭐 윤석열이 그 계엄 선포로 인해서 저희가 얼마나 아팠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일상으로 우리 국민들은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예전에 그 국민들은 아닐 것이다. 박사가 됐잖아요, 지금. 네, 네, 모르는 게 없어요. 네, 네. 법이고 뭐고 뭐. 그러면서 어떤 생물학자가 또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랑 좀 비슷한 범주일지 몰라서 저는 그 얘기가 너무 갑자기 지금 전일이 왔어요. 너무 확 와닿은 게 우리나라 정치도 아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마 유명세를 펼칠 것이다. 그렇죠. K-데모. 이 위대한 국민들이 뭐 K로 시작되는 건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네. 정치만 계속 뒤떨어졌는데 국민들이 K 정치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네, 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저도 그때 너무 감동적으로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비상계엄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비상계엄에서 군인들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총을 한 방 쏘지 않고 누구도 죽지 않았잖아요. 누구도 죽지 않으면서 계속 그 내란 세력들이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이기면서 갔던 거 진짜 최근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 맷집이 강해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전에 내가 아니고 그 예상해서 그 다음을 위해서 또 저항하고 그런 게 또 박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전에 지난날의 내가 아니다. 예전에 내가 아니다. 딱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딱 표현해 주는 그 말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때 이게 라디오 녹음하기 전에 잠시 나누었던 얘기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계엄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막아낸 것은 어떻게 보면 외상후 성장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약하지만 해낼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자기 철학, 그러니까 나라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와 그리고 인생 철학이 변화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변화된 느낌도 외상후 성장의 한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삶의 위기를 경험한 사람은 누가 자신의 진정한 친구인지 알게 됩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 그것도 좀 전율이 오네요. 네, 그렇죠. 진짜 이런 게 좀 정리가 많이 되거든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지가 그것도 지금 전율이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호 엄마들 인터뷰할 때 친구가 다 정리가 되더라. 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친구의 고마움도 알게 됐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삶의 위기는 관계의 질을 검증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아가 불필요한 관계를 속아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상이라는 것이 꼭 겪지 않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분명히 겪으면 안 되는 거지만 이런 말이 저는 지금 외상을 경험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 말이 조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항해사를 만들 수 없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대한민국 국민이 굉장히 많은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K가 앞에 들어가는 여러 드라마나 뭐 K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네, 너무 마무리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박사님이 해주신 말을 딱 들으면서 한강 작가의 그 글이 떠오르더라고요.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과거가 우리를 도와서 죽은 자가 또 우리를 살리게 해서 그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성장이란 그걸로 우리가 성장이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더 큰 시련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끝을 좋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끝으로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무리해 주시고요. 저도 광고 하나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하고 싶은데요. 외상후 성장을 우리가 논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디 기억하라. 비극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모두 외상후 성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외상후 성장은 흔하지만 보편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삶의 위기
그리고 고의적으로 남들에게 행해지는 외상은 결코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아, 네. 끝에 저희에게 주신 메시지도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는데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PTSD 예, 의미 잘 알아봤습니다. 그런 고통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맷집이 생겼고 힘이 있다. 우리에게 내적으로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길 때 다시 한번 정세경의 애플 17회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광고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가 개엄 이후에 다시 이제 5월을 맞이하는데요. 제45주년 5월 18일 민중항쟁 정신계승 안산시민순례단이 5월 17일 네, 광주를 갑니다. 혹시 같이 가실 분들은 예, 애플 17회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새벽이에요. 새벽에 출발하는데 오전 6시 30분에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빛나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힘차게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 안녕 한번 해주시죠. 안녕. 그리고 한번 화음으로 여러분 안녕.